안녕하십니까. 아, 굉장히 힘든 한 주였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정신적으로, 심정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가지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자신도 오늘 방송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네, 특히 그냥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방송이 혹시라도 겉핥기에 지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담담한 어조로 우리의 그 소중한 친구였던 우리 시민운동과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던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제가 평가한다 그러면 말이 너무 어폐가 있는 거고요. 제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네, 한번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방송을 헌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방송이 라이브로 나가고 나면 잠시 동안 그 채널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재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혹시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 라이브 방송 다시 들으셔 찾았을 때 없었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지금 송 작가가 뭔가를 좀 하고 있구나. 네, 뭔가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라이브로 이 방송을 끝까지 진행하기에는 제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네,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박원순의 일생에 대한 평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955년 2월 11일 생이시죠. 네, 이때 이제 대한민국 3대 미남이 태어납니다. 네, 이 손석희 씨, 그 다음에 박원순 씨, 그리고 또 같이 먼저 길을 떠나셨던 노회찬 씨가 전부 1955년생이시죠. 박원순 씨는 경남 창녕 장마면 장가리에서 박길보 씨와 노일석 씨 슬하에 이남 5녀 중에 6번째로 태어난 게 총 7남매 중에 6번째 늦둥이 첫남으로 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박원순 씨가 13살 때, 그러니까 69년도에 그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이제 이쪽 집안이 가난하기도 했었고요. 아이들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은 만큼 굉장히 어려우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할아버지가 일제 때 징용을 가셔가지고 행방불명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69년에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인 삼촌마저도 말하자면 갑자기 사망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집안의 아들들이 다 이제 그 배가 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던 박원순 씨가 작은 할아버지의 입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의 어떤 석연치 않은 몇 가지 법적 처리 때문에 이제 일평생 박원순 씨를 병역 기피자로 만드는 일종의 이제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작은 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실종 신고만 돼 있고 사망 신고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호주가 실종 상태인 건데, 아버지가 이제 실질적인 그 집안의 자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까지 갑자기 돌아가셔 버리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호주로 있었으니까 할아버지 이 호적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양손을 드리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 양자의 입적에 있어서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법적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는 되지만 양손은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대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입적이 됐고 할아버지의 호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호적에 바로 올라가면 이게 삼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형의 삼촌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양손으로 그 접수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제 집안에 그 서열이 있는데 말하자면 장손이 있는데 장손 위에 동생이 삼촌이 돼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니까 이제 사실상 요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양손으로 입적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당시에 그 양손 입적 자체가 불가했는데 어찌 됐거나 양손으로 호적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 호적에 오르는 바람에 이제 원순 씨의 형하고 박원순 시장님 자체가 2대 독자가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방위로 제2국민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 방위병으로 근무하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근데 물론 이 당시에 두 형제의 나이가 17살이고 13살이었어요. 그럼 이 정도 나이에 있는 그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군대를 빼야지라고 해서 이러한 불법을 저질렀거나 또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이거를 호적 정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로 통해서 나중에 병역 기피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계속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저쪽에서는. 네, 아무튼 당시에 그 어른들의 관습적인 처리가 의혹으로 남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이 정치적인 논점이 되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했었고요. 특히 실종된 외교부가 이제 2000년 들어가지고 사망 처리가 됩니다. 박원순 씨가 이제 그때 가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실종된 조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정복이었다는 등, 일제 앞잡이였다는 등, 아니면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다는 이런 가짜 뉴스들을 언론기관이 생성해내기까지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파란만장한 시절을 겪으신 분이 이 박원순 씨였던 거죠. 하여튼 그 이후에 장가 초등학교하고 영산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74년도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녕 출신의 그 시골 학생이 당시 서울의 명문고였던 경기고를 졸업한다는 자체가 어려서부터 엄청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집안의 지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진짜 시험으로 뚫고 들어가는 바늘귀 같은 학교였는데 아무튼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고요. 75년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이제 법대에 가기 위해서 사회계열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제도가 사회계열에 인문 쪽에 들어오게 되면 1년 있다가 이제 학과를 정하게 나는데 본인은 법대를 갈 생각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법대로 이제 지망을 하기 이전에 1학년 때 유신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고 거기에서 이제 제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학력 위조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은 박원순 씨가 서울대를 갔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데요. 서울대를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근데 법대로 과를 정하기 전에 사회학 계열에 있을 때 제적됨으로 인해서 법대생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남기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서울대 학력 위조 논란이 나옵니다만, 이 상황에서 79년도에 나중에 이제 당국대학교 사학과를 입학해서 5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78년도에 이미 대한민국 법원 사무관 시험, 그 당시는 뭐 고등고시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 법원 사무관 시험에 합격을 해서 춘천지방법원에 정선 등기소 소장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입학했다 잘리고 나서 고등고시로 바로 법원에 등기소 소장이 되셨다가 그 다음 해에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죠. 네. 정말 공부는 진짜 엄청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년, 그러니까 대학교에 입학한 2년 차가 되겠죠. 80년에 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 당시 사법고시는 전체 총 합격자가 141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바늘기 같은 사법고시였어요. 근데 그거를 사법시험 공부 시작한 지 2년 만에 합격을 한 거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정원이 3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나중에 1000명까지도 늘어나게 됩니다만, 이 당시 이제 마지막 22기 이 141명 사법고시 합격 동기가 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사법연수원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동기이자 본인의 친구로서 선배로서 박원순의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조영래 변호사를 이때 사법연수원 동기로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원순의 일생은 조영래라고 하는 선배의 그림자가 굉장히 컸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영래 씨가 누구냐? 47년도 3월 26일생이에요. 한 8살, 9살 정도 많은 선배죠. 네. 이제 선배인데, 경기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경기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에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참여를 했다가 정학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그 다음 해 서울대학교에 전체 수석으로 입학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도 정말 대단한 천재이신 거죠. 그래서 대학교 이제 그 서울대 재학 시절에 한일 조약 반대, 뭐 사카린 밀수, 삼성에 했던 사카린 밀수 규탄 시위, 6.8 부정선거 시위, 삼선 반대 시위, 교련 수업 반대 등 학생 운동을 주도를 해서 당시에 같이 활동을 했던 분이 김근태, 손학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조영래 변호사가 서울대 운동권 3총사로 활동을 하셨던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69년도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후에 71년도에 실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연수원에 들어갑니다만, 사법연수원생 시절에 이제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용인즉 서울대생 4명이 국가 전복을 위해서 내란 음모를 벌였다라고 하는 혐의로 해서 사법고시를 합격해 있는 연수원 안에 연수생을 구속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 출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배자로 6년이라는 기간을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시간이 전체적으로 9년이에요. 이 9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고 나서 22기 사법시험을 통과한 후배들, 그러니까 문재인, 박원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조영래 변호사가 같이 사법연수원을 동기로서 통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배 기간 동안에 민청함령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만기 출소 후에 다시 수배가 되는데, 이 수배 과정 동안에 이분이
전태일 열전을 쓰게 됩니다. 전태일 평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열사 전태일의 삶을 기록한 전태일 평전을 쓰게 되는데요. 10년 동안 이 전태일 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굉장한 명문이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책이 쓰여져서 굉장히 많은 판매를 했었고, 운동권이나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의 필독서나 마찬가지로 했다는 이 책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요. 조영래 씨가 이제 나중에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 90년도에 조영래가 사망하고 난 후에 이분이 저자다라는 부분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 전태일 평전의 문학적인 가치를 떠나서라도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민운동이 이제 끌어오르게 되는, 또 노동운동이 끌어오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책이라는 점에서 정말 이분은 대단한 천재라고 볼 수 있는 분이죠. 80년 8월에 수배 해제가 돼서 복권이 돼서 사법연수원에 재입학하게 되고요. 12기로 82년도에 이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2년도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되셨지만 1년 만에 그만두고 인권운동가로 일하면서 사회 이제 운동가로 활동을 하게 되시는데, 이분이 걸어왔던 그 길을 그대로 박원순 시장이 따라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로 1년 만에 검사직을 그만두고 인권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맡았던 당시의 사건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합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부산문화원 점거 사건,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대우 노동자들하고 이제 대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 시위 현장에 갔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이 돼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직접 변호인을 맡아서 도와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씨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노무현, 문재인 등을 비롯한 그 당시에 깨어있는 지식층들을 엄청나게 직접적으로 교분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이력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인권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꾸준하게 이제 조영래 변호사하고 많은 교류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시게 되죠. 86년에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참여해서 초대 이사장을 지냅니다. 아마 이제 96년까지 이제 일대 이사장을 지내면서 사실상 이 단체의 재정 전체를 책임지다시피 합니다. 벌어가지고 여기다 다 쏟아 부은 거죠. 심지어 95년도에는 본인이 살고 있던 집 2채를 팔아서 은행 담보에 잡혀있던 건물, 그러니까 이 사무실 건물을 연구소의 소유로 인수를 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때 이후에 박원순 시장은 한 번도 자기 명으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으로 변호하면서 경비 다 대고, 그 당시 약 35명 넘는 연구원들과, 연구위원들의 필요한 서적 출판이나 관련된 경비들을 다 대셨고,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활동이 확대돼서 더 커져서 이 사무실이 별도로 필요해지는 그 시점에 집을 팔아가지고 건물을 하나 인수해서 인도를 해주고 이사장직을 그만두고 나오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박원순 변호사는 돈을 꽤 잘 버셨던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전직 검사 출신이었고, 그 당시에는 법관에 대한 정관 예우가 있었기 때문에 집도 있고 집도 2채나 있고 살림살이는 괜찮았었던 모양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 부산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였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회고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박원순의 영향을, 그러니까 조영래 변호사입니다. 조영래 변호사가 평소에도 외국을 좀 나가서 보고 와라. 여기에만 안주해 있지 말고 하는 얘기를 평소에 자주 하셨다고 하는데, 가장 믿고 의지하던 선배가 90년에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시다 보니까, 본인도 그 유언 아닌 유언, 그러니까 선배의 친구의 유언을 받아서 영국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약 2년 정도 객원연구원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결론이, 시민들이 연대할 수 있는 시민 조직이 필요하다. 시민의 민주화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셔가지고 참여연대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94년 9월 달에 참여연대가 생기게 되고요. 운동권 그룹과 환경단체, 그 다음에 박원순 변호사를 필두로 한 인권 변호사 그룹들이 모여서, 그리고 진보 학자들이 모여서 참여연대 시민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95년부터 2002년도까지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본인은 아마 이 기간 중에 활동을 가장 자랑스러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해왔던 여러 가지 성과 중에 가장 큰 것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의 낙선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비리 사실이라든지 후보자의 어떤 위법성 같은 것들을 공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일단 명단을 작성했고 낙선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신 거죠. 그래서 이 총선에서 낙선 대상자 132명을 찍었는데 이 중에 102명을 낙선을 시켜버립니다. 기존 정치권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었죠. 시민들의 낙선운동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당시 기존의 정치권들, 국회의원 금배지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낙선운동이 계속 존재했다 그러면 시민민주주의가 더 강해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87조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낙선운동은 역사 속으로 한 번의 성과만을 남기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운동들이, 또 하나의 대표적인 운동이 소액주주 권리 찾아주기 운동이었어요. 97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어진 사업이었는데, IMF 전후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주가가 막 폭락해가지고, 갖고 있던 주식들이 휴지가 돼서 소액주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업들이 이제 도로 살아났습니다. 어찌됐거나 국가의 지원을 받던, 어떤 자구책을 하던.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한보철강, 제일은행, 삼성그룹 이런 쪽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이른바 프로테지가 낮은 소액주주의 주식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그거를 지들 임의로 인수해버리는 따위의 불법적인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 불법적인 사례들을 당연하게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고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그에 대한 금전 반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참여연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소송을 벌였고 많은 분들이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았죠. 이거는 기업인들한테 소액주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소액주주들의 단체 행동을 불러일으킨 굉장히 의미 있는 운동이었고, 지금도 소액주주 연합들이 이 회사의 경영이라는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정말 의미 있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이제 일본에서 열렸던 여성 국제전범 법정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위안부라든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불법성을 역설하는 이벤트에 참가를 하시게 됐고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국가보안법을 비롯해서 여성 성추행이라 그래야 되나? 그와 관련된 논문을 비롯해서 수십 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변호사이면서도 작가이기도 했고,
강연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대기업체 사회이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벌었고 많은 돈을 만졌습니다만 어떠한 사익도 챙기지 않고 시민단체에 기부하거나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올해 65세이신데요. 지금 뭐 부채만 7억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분이 기부하신 금액의 영수증, 그러니까 실제 기부한 금액이 2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박원순 시장은 평생을 근거 없는 의혹에 계속 시달리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의혹이 강용석이라고 하는, 이번에도 뭐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용석 의원의 네거티브였죠. 이런 겁니다. 사회이사로 활동할 때 또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기업들한테서 돈을 받아냈다. 그리고 그 돈을 착복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씌웠고, 특히 이제 NHN으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서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NHN이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이거는 그 이제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하고 그 기부 협약에 따라서 해피빈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그 기부 직접 모금을 할 수 없었던 시민단체에다가 모금을 전달하는 중간 과정을 NHN이 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사실 무근으로 됐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2011년 시장 선거 당시에 민주당 그 후보였던 이 박영선 의원이 제기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박원순 시장이 비판했다라는 얘기가 있어. 당시 후보자끼리 설전해서. 근데 실제 박 변호사는 탄핵 무효 운동 행동의 공동대표였습니다. 법적으로 탄핵 무효로 하기 위한 제야 모임의 대표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는 유가족 측의 장의위원이었습니다. 당시에 당시의 워딩은 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사법기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 거기가 권한남용이라고 얘기한 건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들이 그 당시에는 끝까지 밝혀지질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그건 나중에 해프닝이 되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게 이제 당시 서울시장의 신거라고 하는 그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표를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본인은 절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련해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여서 보장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언론이 왜곡시켜서 만든 거죠. 네.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게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념을 받아들여서 그 사회 속에서 같은 가치 체계로 보장하고 또 거기서 경쟁하는 게 서구적 민주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앞뒤를 잘라버린 상태에서 워딩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마치 국보법 폐지론자로 낙인을 찍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박원순 시장이 종북이다 내지는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루머를 만들어내는 오해를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말에 그 미군 장갑차에 의한 우리 여중생 합사 사건이 있었죠. 효순이 미선이. 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이거를
친북 좌파와 손을 잡고 반미 운동을 이끌었다라고 당시에 서경석 목사가 비난을 했었죠. 네,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 친북 좌파를 이끌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이 양반은 박원순 시장을 끌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 재단에서 여러 가지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론스타한테서도 받고 삼성한테서도 받고 그랬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론스타는 사고 일으키기 전에 받은 거고 집행하던 과정 중에 중단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기까지 했었고요. 삼성에서 받은 기부금도 본인을 위해서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역의 소액재단들, 그러니까 주변 지역 안에서 그 여러 재단들의 기부금들을 모아오는 과정에 삼성 관련된 돈들이 들어오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기레기들은 박원순 시장이 1,000억 가까운 모금을 해가지고 마치 그 돈을 다 빼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일평생을 검찰의 감시를 받고 쫓겨온 사람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의혹이 있거나 자녀에게 통장에 돈을 꽂아줬거나 집안채라도 만들어줬다고 하면 과연 그게 증거로 안 남아 있었을까요? 그 증거를 검찰이 못 잡았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그 박원순 씨가 아파하는 것이 이제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 그리고 딸이 이제 법대로 옮겨가가지고 이제 스위스에 유학을 가게 되는 뭐 이런 부분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병역 기피 의혹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그 당시에 MRI 사진을 갖고 와서 다른 사람 거다 재진을 받기도 했었고, 법정에서도 지리한 투쟁을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도덕성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이 모든 걸 법적으로 승소하고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신상을 파헤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협박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따님 같은 경우에도 스위스로 사치성 유학을 보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착복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장학금을 받아서 간 거라고 합니다. 서울대 동양학과에서 법대로 전과한 데 대해서 이게 뭐 불법으로 전과한 거 아니냐, 무슨 동양학과 학생이 법대를 가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서울대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법대로 오고 나서 수석 졸업했다. 진짜 실력이 있어서 간 겁니다. 정당하게 이 논문 시험과 학점 절차나 뭐 이런 자격 요건을 전부 통과를 해서 법대를 갖고 옮겨간 법대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타가지고 기업체 지원 장학금을 타가지고 스위스로 유학을 갔는데, 이걸 마치 뭔가 비리를 통해 가지고 또는 뭔가 착복한 돈을 가지고 이걸 이끌어온 것처럼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늘 나오는 얘기, 이제 박원순 씨의 호화로운 주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95년도 이후에 집 2채를 팔아서 이제 무주택자가 된 박원순 시장은, 그 당시 박원순 씨는 전세로 하다가 보증금을 조금씩 빼서 계속 기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월세 보증금 1억에 그 당시 월세가 이제 한 250만원 정도 되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50만원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진보냐, 무슨 뭐 시민단체 회장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박원순 씨는 본인이 가진 짐이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집으로 옮기는 과정이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 2채를 가지고 잘 나가던 변호사였던 분이에요. 돈 많이 벌었고 돈 많이 번 그 돈으로 충분히 생활할 만한 여력이 있었습니다. 부인도 인테리어 회사를 했었거든요. 참 그러고 보니까 부인의 인테리어 회사도
아름다운 재단 공사를 싹쓸이해서 돈을 빼먹었다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만 결국 그것도 사업 초기에 지방에 있는 어려운 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10개 정도 업체를 시공을 해준 전력이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다 돈을 빼먹었다 이런 건 없었던 걸로 다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러한 의혹들이 이제 전부 다 다시 살아서 돌아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을 폄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과거의 이 의혹들을 재생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관에서 이제 곧 부인과 딸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당장에 어디 거주할 곳도 없다고 그러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주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정신이 박원순 시장이 원했던 삶이 그런 것이었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힘든 길을 동반해 오지 않았나 싶어요. 하여튼 공익활동과 저술활동 등을 통해서 많은 수상을 하셨고 우리 시민단체를 사실상 시민운동을 사실상 이 땅에 정착시키고 만들어왔던 위대한 시민운동가가 박원순이었다는 시점을 놓고 우리가 박원순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는 정말 박원순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극적인 변화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이제 재보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실 때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5%도 안 됐어요. 근데 누구도 박원순이 당선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철수하고 이제 단일화 협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안철수 측근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서울시장 나가는 걸 반대했대요.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장 지지표를 던지려고 했었는데 자리를 던지려고 했었는데 이걸 민주당한테 가서 던져준 게 아니라 무소속이든 박원순 씨한테 이거를 일종의 연합 제의를 함으로써 정치권에 큰 파동을 일으킨 거죠. 왜냐하면 당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씨가 뭐 50% 정도 지지율이 있다라고 나왔고 박원순 씨는 5% 정도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과연 시민들에게 생소했던 박원순 씨가 안철수 후보의 50% 지지율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건가? 라는 부분에서 많은 관심이 쏠렸던 겁니다. 네. 근데 막상 받아들여 보니 박원순 후보가 이제 당시 여론조사 51.6% 이상을 얻는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2011년 10월 3일 날 민주당의 박영선, 민주노동당 최규엽, 그리고 무소속의 박원순 세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네. 3만 명이 투표인단으로 등록해 60% 이상이 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처음으로 시민투표인단들이, 선거인단들이 구성됐었는데 이 열기에 깜짝 놀라면서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민주당 주류의 박영선 의원을 52.15 대 45.57의 넉넉한 차이로 이기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박원순 후보를 민주당으로 입당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만 박원순은 끝까지 무소속으로 시민단체 대표로서의 서울시장 선거를 완주하게 되고 이 박원순을 지지하기 위해서 유시민, 노회찬, 심상정, 그리고 이해찬, 한명숙, 정동영, 이계한, 문성근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서 선거위원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최초의 대한민국 선거상 최초의 시민 후보를 위한 기존 야당이 합당해서 지원하는 형태의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졌고 넉넉한 차이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당시 이제 투표율이 48%밖에 안 됐었는데요. 박원순 후보가 얻었던 표가 53.4%로서 7% 이상의 차이로 나경원을 누르고 야권 후보로서 당당하게 서울시장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러한 그 시민운동가 박원순의 서울시장 성공 스토리는 어떤 그 시민운동을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어떤 시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기존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이게 다가왔습니다. 시민운동을 하는 5% 지지대의 박영선이 이기지 못한 부분, 손학규 대표가 당시 사퇴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러한 방식으로 시민운동의 힘이 커졌을 때 여야를 떠나서 기존 정치권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경계심을 가지게 만드는 일종의 계기가 된 거예요. 즉 계파 정치에 쩌들어 있었던 기존의 여야 양당들이 시민의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를 처음 알게 된 계기였고, 그 이후로 시민 세력과 기존 정당과의 괴리가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박원순의 민주당 안에서, 그 이후에 민주당 안에서의 정치가 견제받게 되는 일종의 또 하나의 그 나쁜 선례가 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3선까지 무난히 성공을 하시죠. 네. 정몽준을 이겼고요. 2014년이었고. 김문수, 당시 그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할 때는 게임 자체가 안 됐었죠. 그만큼 박 시장의 업무 능력과 시민들의 지지는 정말 뜨거웠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뇌피설에서 나온 부분이 주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의혹을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왜냐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유력 대권 후보였던 이가 이런 성추행에 대한 단순 의혹만으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추측과 의혹들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어떤 선택 하에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에서 슬퍼하시는 분도 많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이 뵀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심정들, 이 지지자들, 박원순 시장을 사랑했던 분들의 아픔과 분노를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 의혹의 진실과 증거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제가 입을 놀리는 것은 좀 위험한 사안인 거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박 시장에 대한 이번에 고소 고발이라든지 성추행에 대한 음해가 있을 것은 저는 박 시장 자신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미 암암리에 이런 해외 협박을 받았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수행비서라고 하는 고소인 A 양이 누구와 괴를 같이 하고 있는지, 그 배우의 인물들이 누구인지 하는 의혹에서부터 5일장이 끝나자마자, 발인이 끝나자마자 대리인을 통해서 피해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언론 플레이를 보면서 정말 그 쪼잔함과 비루함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의혹은 그건 거예요. 4년간 성추행을 지속했었다. 그래서 부서 이동을 요청했는데 묵살당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업무 시간 외에 텔레그램으로 음란 문자를 계속 보냈다. 그리고 시장 실내 별도의 공간에서 안아달라고 했다. 본인의 무릎에 입술을 갖다 댔다. 그리고 본인이 고소하자마자 시장에게 보고가 됐다. 이거 자체가 사법체계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5일장 발인이 끝나자마자 오후에 변호사가 들고 와서 발표를 하고, 이게 언론이 대대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죠. 박원순 시장은 3기에 민선시장실을 완전 개방형으로 만들고 CCTV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누구나 시장실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이게 뭔가 그 박원순 시장이 이미 이러한 사태를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소 2년 전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만일 있었다는 전제라고 하면, 그걸 왜 지금 이제와 이거를 폭로하겠다고 또는 신고하겠다고 나선 걸까라는 부분부터 저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이 3기 그 시장 선거에 출마를 굉장히 주저했었던 이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출마를 주저하고 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박원순 시장의 신변에 대한 일종의 뭐 위협이나 협박이 있었다, 뭐 이러한 공작이 있었다라는 풍문이 당시부터 돌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출마를 하시고 나니까 뭐 압도적으로 이겨버린 거고 그 내용은 쑥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이 의혹들은 사실 제대로 된 증거나 어떤 그 성추행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빈약합니다. 일단 11시 넘어서 문자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박원순 시장님한테 트위터 받아본 적 있습니다. 소통을 좋아하는 우리 원순 씨는 페이북이나 트위터에서 밤새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다시 보내갖고 도대체 언제 주무시냐고 걱정을 많이 들었던 분입니다. 비서진이 하지 마시라고 많이 말렸거든. 그분이 평상시 그 어떤 그 쓰시는 관용구 같은 게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요. 주변에 이제 청년들 주변에 그 직원들을 만나서 언제나 스킨십에 스스럼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압수를 하거나 하트를 하거나 엄청 그 팔짱을 깨 이런 그 박원순 시장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소탈한 소통을 많이 겪어본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전부 이거를 불손한으로 받아들였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혐오스러운 사진을 보냈대요. 시골에 휴가 가신 때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 하얀색 런닝 입고 밤에 누워 셀카 찍으신 사진 뭐 이런 건데 이건 페북에 공개되어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 사진 보고 많은 네티즌들이 막 놀리니까 나 깨끗하게 씻었는데 왜 더럽다 그러지? 그러면서 댓글도 달아주셨던 그런 털털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추행이다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르겠어요. 주변에 있는 이제 주변 분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시류에 이 함부로 놀리는 일베와 댓글러들, 이거를 정치 쟁점화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기레기들, 또 다시 이제 인격 살인에 들어가기 시작한 기레기들한테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우습게 볼지 말라는 경고를 꼭 하고 싶습니다. 홍준표가 채용사가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내놓기도 했고요. 인터넷 방송하는 강모 변호사와 얘네들은 우리 시장님 돌아가신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비아냥으로 라이브 방송을 해댔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건 숙정무는 문재인과 김정숙 여사의 미래를 보여준 다잉 메시지다, 이따위 얘기까지 하더군요. 네. 모든 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고소가 청와대에 알려졌고 이거 박원순 시장한테 넘겨져서 대책회의까지 했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이거 SBS 보도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과연 그러한 보도가 사전에 있어서 박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까지 했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러한 선택을 했다 라고 하는 논리를 끌어갈 건데, 여기에 대한 논점과 사실 여부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통보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으니까요. 언론은 또다시 여론조작질을 합니다. 청와대에
연관서를 주장하고요. 고인의 명예 추락을 위해서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조국 장관에서 보아왔듯이 그 가족들의 처해진 어떤 그 잔혹한 언론과 법원의 잣대에서 보았듯이,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에서 보았듯이, 이재명 지사와 안희정 도지사, 김경수 도지사 겪어왔던 길, 그 험난한 그 법정 싸움의 길과 그 불명예, 그리고 최근에 정의연 논란까지 저들의 그 무책임한 어떤 모략질 앞에서 사실 나중에 밝혀진 진리는 참 보잘것없는 거였습니다. 상처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반해서 이게 진리로 밝혀지고 그들의 조작이 밝혀진다고 해서 이게 처벌받거나 대서특필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생을 헌신해 온 분이에요. 사실상 가장 빛날 수 있는 검사의 시절과 변호사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던지고 사회운동과 명예에 몸을 바쳐온 박 시장이 이와 같은 수모를 겪게 된다고 하면 그 가족들이 겪을 고통과, 그리고 이 정권의 개혁이 막 시작된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 국정 자체는 이 거대한 논란과 이 모함에 의한 어떤 광기의 언론 짓거리에 또 한 번 휩쓸릴 것을 본인은 알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본인을 사랑했고 지지했던 많은 분들과 본인이 사랑했고 키워왔던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시민단체를 지지했던 분들의 얼마나 큰 모멸과 고통을 줄 것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와 같은 타협에 굴복하거나, 타협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그 논란의 시작을 본인의 희생으로 끊음으로써 그들의 의도를 저지하고, 또 이게 진실로 밝혀지는 과정 안에서 역풍으로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적폐 그 실오라기 같은 위태로운 권력, 저들의 정말 풍전등화 같은 마지막 남은 기득권을 끊어내는데 본인의 일생을 초계와 같이 바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본인이 남기신 유언장은 정말 너무 간단했습니다. 모두 안녕. 마지막 인사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짧은 인사 안에 얼마나 많은 통안의 심정을 묻어두고 우리에게 그렇게 떠나가셨는지, 그리고 그 결심에 대한 그 아픔과 가시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유언이 이렇게 짧은 거는 그분이 2002년 시민단체 활동이 절정이던 시기, 이때는 이제 본인이 해왔던 그 시민단체 사무처장을 딱 내려놓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발족을 시켜놓고 이 시민단체들을 안정된 과정에서는 또 하나의 진보된 어떤 정치활동으로 나가시려고 했을 때 그분의 저서에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가 공개돼서 여러분들도 그 유서를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유언을 담담하게 읽어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유언장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아빠가 벌이는 또 하나의 느닷없는 행동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남길 재산 하나 없이 무슨 유언인가 내 자신이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유사는커녕 생전에 너희들 양육과 교육에 남들만큼 못한 점에 오히려 용서를 구한다. 평생 농촌에서 땅을 파고 농사를 지어 소를 키워서 나를 뒷바라지 해주신 그분들은 내게 정직함과 성실함을 가장 큰 유산으로 남겨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집 한 채 마련해주지 못하고 세간조차 제대로 사주지 못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있지만 능력이 안 되는 나를 이해해줘라. 너희가 아무런 재산을 벌려받지 못하고 거창한 부모를 가지지 못했다고 해도 전혀 기죽지 마라. 첫 출발은 언제나 초라하더라도 나중은 다를 수 있다. 인생은 긴 마라톤 같은 것이다. 언제나 꾸준히 달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부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마치셨습니다. 평생 아내라는 말, 여보라는 말 한마디조차 쑥스러워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내라고 써놓고 보니 당신에게 참 잘못했다는 반성이 앞선다. 변호사의 부인이면 그래도 누구나 누렸을 일상의 행복이나 평온 대신 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서의 거친 삶을 옆에서 지켜주느라고 고다였을 당신에게 무슨 유언을 할 자격이 있겠나. 오히려 유언장이라기보다는 내 참을문이라고 해야 적당할 것이다. 또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게 또 하나 있다. 아직도 내 통장에는 저금보다 부채가 더 많다. 당신보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소중해 하던 책들을 대학 도서관에 전부 기증하고 안구와 장기를 생명 나눔 실천회에 기부하였으니 그분들에게 내 몸을 맡겨달라. 화장해서 시골 마을 내 부모님이 계신 산소 옆에 나를 뿌려달라. 당신도 어느 날 이 세상 인연이 닿아야 내 곁에 온다면 나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함께 이 생에서 다하지 못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한다. 라고 2002년도에 공개적으로 유언장을 남기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했던 영원한 서울시장 친절한 원순씨, 저희가 모두 안녕이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절대 친절한 원순씨를 잊지 않을 겁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한 30분 정도 좀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다른 에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한 이 방송은 저의 개인적인 헌정 방송이었으므로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또 많이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해 없이 우리가 박원순 시장님을 보내드리고 그분이 남기고 간 과제를 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네, 그분은 많은 것을 남기고 많은 것을 이루고 가신 우리 시대의 위대한 시민운동가이고 행정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